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월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계속 대타를 띄고 계신 분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며칠 대타로 이렇게 활동해 보니까 그 자리가 아주 익숙해지셨죠? 네, 전 좋습니다. 그냥 계속 쭉 가실래요? 아유, 하여튼 하루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심정일 제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 환자 수가 76명이었어요.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게 지금 23일 만에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여전히 지역사회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는 방역당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여전히 41명이 나왔고요. 구로 콜센터와 이 콜센터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부천의 교회에서 22명이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 주까지 연기됐던 전국 초중고 유치원 개학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교육당국이 방침을 굳힌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면 오늘 발표한다면서요? 네, 콜센터보다 사실 더 밀집되어 있는 게 학교거든요. 그럼요. 2m 거리 두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자칫 한 명이라도 발병이 되면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요. 10대 이하는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또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옮길 가능성까지 있어서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있죠.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럼 앞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주민 생계비나 사망자 구호금 등 이런 필요한 비용들 국가가 70%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도 감면되게 됩니다. 국가 당연히 이제 그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태부적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지원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추경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심각하죠. 이탈리아 확진 환자가 2만 명이 넘어섰고요. 1,4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이 6.8%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75명. 그 스페인은 일주일 만에 확진 환자가 600에서 6,300명으로 늘었고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사망자는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WHO는 유럽이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라고 봤고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도 모든 상점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소강수를 뒀고 덴마크, 체코 할 것 없이 국경을 봉쇄한 나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 5대 리그가 모두 올스톱이 됐죠. 그 EU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경을 연 게 가장 이제 큰 특색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국경 봉쇄에 나서다라고 하는 것은 EU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식의 검사 방식인 드라이브스루를 도입을 했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로라고 했던 그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어제 사진 보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한국의 검사 건수는 23만 이상인데 미국은 10,000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와서 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해외 외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사실 저도 좀 잘 알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자화자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안 다루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WHO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과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짚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이렇게 이제 치사율이 높은 이유, 한국과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또 힘든 게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얼마나 조기에 빨리 능동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 환자를 빨리 가려내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치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탈리아의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그 진단이 맞다면 그거는 그 자체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별로 결국 공중보건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망가졌느냐 이거를 진단하게 보게 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뭐 미국의 의료 기술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교포분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와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미국은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또 고가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만큼 의료에 많은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하는 나라도 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꼭 뭐 정부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좀 쌓아온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 전문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로 해놓고 이제 제대로 설치 안 된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우리 공중보건 체제가 아직도 갈 길이 또 멀다라는 점도 이번 사태를 통해 짚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는 게 영국의 의료 체계 같은 거의 사회주의식으로 그러니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공적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는 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영국이 섬나라라고 하는 어떤 점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하는가. 이게 정말로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중 의료 체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대응 역량의 차이냐 아니냐. 이게 영국을 또 보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발병 이후에 어떤 의료 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이번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증상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계되는 어떤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선제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바로 그 점이죠. 네. 뭐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많은 환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 이것 때문에 괜히 확진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중증 환자라든가 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던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분명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평가는 좀 나중에 해도 되긴 돼요. 아 그리고 요즘 이렇게 계약을 연기하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뭐 계약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일제 때부터 61년까지는 우리가 4월 계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4월 계약을 하다가 이제 62년부터 3월 계약으로 바뀌었던 게 있는데 좀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가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번질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들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미노 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10% 폭락을 하면서 우리도 검은 금요일이 있었는데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둘 다 발동되면서 주식 매매가 일시 중지됐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매매에 중지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10% 넘게 빠졌고요. 이탈리아는 17%나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반등을 했고요. 또 미국과 유럽도 금요일 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일시적 회복인 게 뭐 국가 기금이나 연기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이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실물 경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지금 전례 없는 강도의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이 정도 수준의 이동 제한 조치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이동 제한을 하면 이게 수요 충격으로 오는데 국가 간 이동 제한까지 오니 공급 충격까지 이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하고 인터뷰를 딱 그 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얘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 체계, 우리 기업들의 공급 체계는요. 전 세계가 밸류 체인으로 가치 사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소비에 이어서 생산까지 모두 중단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고요. 작년에도 2% 겨우 채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 뭐 예측할 수 없죠. 충격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이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 돈으로 162조 원을 더 풀기로 했고 우리도 지금 18조 원대 증액하는 그 슈퍼 추경안이 추진 중이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이달 초에도 내렸었는데 저번에 0.5%포인트 내렸죠. 네네. 한 달 안에 2번을 그리고 이번에는 1%포인트를 전격 인하해서 사실상 제로금리 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정책 자금을 쓰기로 했는데요.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든 좀 더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돈을 풀겠다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풀어갖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으로 지금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조금이라도 띄우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조만간 임시회의 긴급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대응책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추경을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재정 지출을 확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뭐 재난 기본소득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 그냥 그러니까 그 긴급 지원금이라고 치고 이런 거 좀 더 팍팍 그러니까 한번 풀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양적 완화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네.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또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네. 또 사실 지금 다른 뭐 전 세계 미국도 유럽도 그렇고 일단은 돈을 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쓸 때는 확실히 써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긴 있나요? 근데 아무튼 쓸 때는 확실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 금융 실물 둘 다 문제인데 금융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조치가 6개월간 공매도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금지하는 조치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몇 개 종목만 금지시켰다가 막판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넘는 금액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시 뒤늦게라도 금융에서 대응은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게 이제 2008년, 2011년에 한 번씩 사용했던 정책인데 사실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매도 금지 법안이 또 있습니다. 이게 금융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선 기능이 있다. 공매도에라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개미를 차지하시는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공매도 금지해라 아마 이제 이런 의견이 다수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좀 물론 6개월 동안 이미 이 금지는 얘기됐습니다만 총선 얘기할 때 좀 이런 좀 생산적인 논의가 좀 되면 어떨까라는 부질없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네. 아무튼 정권 이야기라는 건 이제 그 며칠 전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개미들은 사들이고 있다 주식을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오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IMF 때 학습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들이고 있다는 어떤 그 뉴스가 막 계속 나오고 있던데 글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덧붙이면서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총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국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연합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 미래통합당과 방식이 같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회귀된 셈인데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의 참여가 좀 관건이고요. 녹색당이 총투표를 진행을 해서 찬성이 74%가 나와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녹색당 참여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당도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했는데 뭐 오태영 공동대표 인터뷰인데 참여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그 원외 3당이라고 하는 이 세 당 같은 경우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일정한 그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공약으로 하는 정당으로 한다라는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원외 정당 중에 한두 개는 너무 라디컬해서 조금 어렵다고 얘기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녹색당과 미래당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이렇게 결정은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죠. 후보 등록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곧바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 20번까지 결정을 했고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수요일까지는 하나가 되어달라고 다른 당들에게 마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정당 얘기하는 거죠. 네. 민주당 후보는 당선권의 후순위에 7명을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공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의석이 7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 한 석도 더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게 될 비례정당인 정치개혁연합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아직 정식 당명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민주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을 당명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해주신 윤호중 사무총장이 수요일까지 하나가 돼달라는 게 바로 이 그 정치개혁연합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시민을 위한 네. 이제 플랫폼 정당이 2개가 있다라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나눠지면 되니까 합쳐달라 네. 이런 요구인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래통합당이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고요. 최고위는 사퇴를 수용하면서 기존 공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석연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상 공관위 재신임인데 이 부분은 최고위에서 6군데 지역구의 어떤 재고를 정했었고요. 그중에 2곳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주고받고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삐끗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미래통합당 공관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김용호 위원장이 확 틀어지고 이제 쭉 간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막판에 지금 공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막판에 지금 이제 그래서 김미균 후보를 강남병에 공천한 걸 하나 더 철회를 해서 네. 총 3군데를 철회하고 이제 맞아요. 물러서는 건데 당에서는 그렇다면 그 김미균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을 받은 문재인 거를 지지자인데 네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해 줄 수 있느냐, 네. 사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게 김용호 위원장의 사퇴의 결정적 이유였다 이렇게 나오대요. 근데 저는 결정적 이유라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철회하고 다른 그 공천 자신들이 이제 관여한 공천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제 갈무리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쉽게 하면 그러면 그 절충 네. 점이었다 그게. 네. 근데 제가 불만인 거는 이제 대구 달서갑 이두아 전 의원, 그다음 인천 연수의 민현주 전 의원, 그리고 강남병의 김미균 이 3분을 철회했는데 왜 다 여성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네. 마지막에 여성 지역구 공천을 좀 느리겠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또 김영호 위원장이 전 국회의장이 이제 철회하면서는 또 이런 분들만 또 철회한 것이 조금 그 혁신 공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좀 불안전한 요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두와 민현주 2분은 공천이 철회가 된 게 아니라 단수 공천이 철회가 된 거니까 네. 경선으로 간 거죠. 네. 공천에서 완전 아직 탈락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요.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 의결은 또 미뤄졌습니다. 원래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또 최고위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의원들이 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또 공천 지분을 가지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하고요. 오늘 당장 조간부터가 네. 선대위원장 맞는다, 안 맞는다, 보도가 갈리고 있어요. 네. 이거 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태영호 전 공사와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최명길 민주당 전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 14명의 의원이 공천 재심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하고요. 네. 지금 5선의 이주영 의원과 4선의 김재경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이의 제기를 공천위에 해주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라고도 예고를 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집단 행동이면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 구축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 시나리오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니면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정의당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비례 후보 중에서 1번 후보였던 유호정 후보는 그대로 재신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음주 무면허 운전 논란이 있었던 6번 받았던 신장식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 마치고 어제 상경을 했는데요. 네. 당분간 자가격리하면서 총선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네, 이지선 기자가 지금 그 총선 관련 소식 모아주셨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인터뷰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그 전 대표고 같이 새누리당 비대위원 활동했던 이상돈 무소속 의원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뉴스 세계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선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